다냐쌤과 시장에 대해서 더 꼼꼼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는데 다냐쌤, 오늘 계속 국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작. 그렇다 보니 간밤에 셀 아메리카가 다시 한번 재현됐다.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국민들도 지금 미국 의회도 트럼프, 공화당 내에서도 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을 못 갖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반발의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거는 나만 잘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지금은 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 윽박지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보면 요 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상황이 좋지 않는가를 보면 요게 5년물 CDS 달러 베이스거든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국가 신용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위험 프리미엄을 보면 트럼프 당선되고 관세가 나왔을 때 지난 2월 21일 시점에서 봤을 때 이때가 얼마였었냐면 30.58, 31이었거든요. 네. 30일이 관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얼마까지 갔냐면 4월 23일에는 52가 넘었어요. 거기서 이 부분은 관세뿐만 아니라 나왔던 부분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쌍둥이 적자 증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왔지만 지금 위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지금 보면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위험 프리미엄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떨어지는 폭이 더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무디스라든가 피치에서는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향이 은행들까지도 같이 신용 등급 하향이 나왔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재정 적자, 재정 적자라든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 인상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재정 적자가 높아지니까 지금 만기가 된 거를 갚으려면 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만기 국채를 입찰했는데 입찰률이 또 저조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요가 컸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연합 참여가 저조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유럽연합이건 중국이건 얘들 안 들어가지 그렇게 속색여 놨는데 이건 자업자득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채 입찰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다시 어떤 위기감까지 오냐면 6월부터 시작할 연방정부 셧다운이거든요. 지금 예산은 감축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 재정 적자가 커가는 시점에서 셧다운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네. 또 국가가 또 한번 마비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재정 적자가 왜 높아졌는지, 이로 인해서 국채 가격 발행을 왜 늘려야 되는지, 그건 당연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해서 국채 발행해서 지금까지 돈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미국 지금 경제학자들이 바보가 아닐 거고 네. 트럼프 캠프 내에 있는 관세론자들도 바보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관세 정책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감세를 한대요. 네. 감세를 하면 재정이 적자가 축소될까요? 재정 적자가 늘어날까요? 늘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달러라든가 채권에 대해서 거듭 관심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은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고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상원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는 재정 적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디폴트 스왑 지표를 나타내는 CDS 5년물이 네. 2달 만에 급등한 거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타결책이 뭘까요?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 파월한테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파월 역시도 뭐 잘해줬어야지. 그렇죠. 그래 협조를 해줄게. 깡패처럼 윽박 지르는데 아니 나는 내 권한 단독 권한이 아니라 거기도 연준 이사들끼리 결국에는 회의를 하잖아요. 네. 회의 결과에서 인하하자면 하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은 내가 잘못했어. 야 앞으로 잘해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거꾸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자, 제2 플라자 합의하자. 야, 네. 일본, 니들 엔화 가치 절상해. 한국, 니들 그 원화 가치. 환율 조작국 한 번 니들 걸렸지. 지금 니들 한 번 더 하면 아웃이야. 니들도 원화 강세해. 결국에는 관세 정책에서는 실패했는데 네. 결국에 그 명분을 살리려고 하면 뭐냐면 무역 수지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선 짜낸 게 결국에는 제2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주요국들에게 화폐 가치를 높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게 어떤 문제로 가냐면 수출 기업들의 생산성은 좋아져서 무역 수지는 개선될 거로 보이지만 네. 반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의 수입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세 부과했을 때 제품 가격이 높아졌을 때 결국에 소비자들이 하는 건 물건 가격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높아져서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서 물가 인상률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정부 효율화라고 해서 다 해고시키고 네.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 역시도 구조조정 한다고 해고하고 지금 같은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지갑을 열겠냐? 안 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트럼프의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즉흥적인 정책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똥물에도 뛰어들 그러한 성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의 금융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을 때는 결국에 이게 전 세계 주요국 전염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은 올 수 있지만 과거처럼 전염이 오래 가고 중증으로 가기보다는 이제는 자체 자정 능력이나 치유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닥스는 신고가를 냈어요. 네. 중국도 강해요. 한국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미국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고민 끝에 내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너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증시에 대입해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고 뭐 환율의 시세 오늘만 하더라도 한 8원 70전이 넘게 올랐단 말이죠. 1380원이 마감선. 지난번에 부정행위 리스트를 그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1번 리스트가 1번 하나가 이제 환율 조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환율 조작,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이 변동성에 따른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를 네. 우리는 어떻게 챙겨봐야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외환 딜러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그 0.1 BP 포인트를 먹게 되면 어떨 때는 네. 뭐 1원짜리 거래 1원짜리 마진을 보고 들어왔다는 사람 갑자기 1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것도 없거든. 근데 궁극적으로는 네. 원화 강세 갈까요? 지금 원화 우리 강세를 높이라고 하지만 네. 저는 원화 강세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는 계속 발행해. 영업 무역 수지 흑자로 해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예. 빚이 빚을 부르고 이자를 갖고 차환 발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더 늘릴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지금처럼
아무도 안 도와주고 오히려 여기다가 미국 국채 매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화 강세는 죄송하지만 우리 수출 기업들이랑 이런 쪽엔 죄송하지만 원화 강세로 가는 건 맞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뭐 낙수 효과다 뭐 이런 거에서 수출 기업 위주로 갔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냐면 일반 서민들 개인들 주머니 삥 뜯어가지고 결국 이거는 수출 기업도 곡간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게 돌고 돌아야 되지만 돌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와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이런 그 채권이나 이런 것들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점이라면 저는 차라리 원화 가치가 다시 900원 밑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출이 죽는다고 아우성 치겠죠. 네. 그럼 잘 됐을 때 자국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뭘 해줬는지. 저는 그래서 원화 강세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포트도 구성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수출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 나갔던 거 전혀 아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네. 너무나 저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된다면 안 좋았던 이 수출주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최근에 반응이 나오는 정유주나 식품주 뭐 통상적으로 원화 가치 강세일 때 가는 종목 군단들 쪽으로 포트를 편입해 볼까요? 자, 이제 아무래도 원화 강세일 때는 그 외화 부채가 많은 데죠. 항공사, 항공주들, 그 다음에 이제 정유주들, 왜냐하면 시설 투자 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수 식품주들, 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질 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원화가 강세면 결국에 항공기 리스 부담이 줄기 때문에 이제 항공주들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행주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느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지금 8년 동안 해서 영끌했던 사람들 월급 받아서 이자와 원리금 분할 상환하기 바빠요. 맞아요. 그러면 항공주들의 리스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여행 수요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여행이 증가돼야지 항공도 리스 수익보다는 운항 수익이 더 증가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딜레마가 있어요. 또 정유 섹터 역시도 긍정적으로 했지만 정제 마진이 어느 시점에서 좋아지느냐. 즉 중국이라든가 인도라 이런 쪽에서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중국 역시도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살아나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여행이나 물론 여행 쪽들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인바운드가 많으면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좋겠죠. 인바운드가 많으면. 대신에 이제 정유 쪽들은 이런 것들은 좀 아쉽고 대신에 저는 식품주들은 괜찮다. 내수주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삼양라면이 삼양식품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본 거는 내수에 소비된 게 아니라 수출이었거든요. 결국에 이 수출, 이 한국 식품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뭐 한식의 세계와 정책 자금 쏟아졌는데 다 실패했어요. 누가 했냐면 BTS의 V가 불닭볶음 먹는 거 보고서는 네. 이게 갑자기 확산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K 콘텐츠가 국산 식품주들을 수출하는데 제일 1등 공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수출도 늘어날 것이고 수입 물가가 떨어졌을 때 물론 회사들이 가격을 인하할 것이냐가 문제일 수 있지만 안 하더라도 그럼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 네. 식품주들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원화가 강세했을 때 전통적으로 항공과 여행과 이 그 정유 이런 쪽보다는 네. 오히려 이미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취득 원가가 떨어지는 상태 그렇다면 오히려 식품주들이 더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식품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식품주를 열고 보면
사실 상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양식품은 120만 원도 넘어가서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네. S&D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대로 CJ제일제당은 뭐 오늘도 신저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온도차가 나는 이 시점에서 식품주는 어떤 접근이 유효할까요? 유리할까요? 저는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제 네. 농심이라든가 지금 보면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재무 리스크가 노출돼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CJ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CJ 그룹 역시도 비비고라는 브랜드 파워 비비고. 이 부분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관계사들의 어떤 재무 위험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저는 빠졌던 것들은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제 최선으로 본다면 그동안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다 삼성에서 뒤처졌던 농심이요. 네, 이런 것들 역시도 결국에는 수혜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농심 지금 자리 가격 전략도 쌤 챙겨주세요. 지금 괜찮죠? 지금 농심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다른 것 보지 않고 실적이 좋으면 네. 300일 밑에 있는 주식은 무조건 담아라라고 말씀드렸어요. 300일이 가장 네. 좋게 보시는. 네, 900일하고 300일인데 이미 300일 돌파했다가 지금 밀렸고 이미 지난 5월 14일 날 주가 바닥은 확인시켰어요. 그러면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양식품이 계속해서 네.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면 이미 보면 39만 5천 원에서 42만 원이면 바닥 나왔다. 그럼 차라리 원화가 강세가 지속된다는 전제에서 원화가 이제 1,300원대가 이탈한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네. 저는 농심 못지않게 삼양식품 못지않게 농심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라면주 다 놓고 봤을 때 오뚜기도 있잖아요. 네. 진라면 오뚜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뚜기도 봐주세요. 오뚜기 차트는 300일선 아래에 있나요? 어떻게 보여지나요? 오뚜기는 300일 밑에 있죠. 근데 한참 저는 밑에 있죠. 오뚜기는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거래. 거래가 너무 작아요. 거래가 어쩜 이렇게 작은지. 대주 지분이 높으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50% 이상이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네. 지금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대략 64%예요. 엄청 많네요. 보통 제가 30% 이상은 많다고 생각을 30%는 했거든요. 이제 통상이고 많아야 한 40%. 40%? 예. 근데 지금 이건 65%거든요. 그럼 빙그레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나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어서 네. 우리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재미는 없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식품주 관심권에 더 보도록 하겠고 우리 다냐쌤과 오늘 여기까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냐쌤의 QR코드 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그 종목들 실시간 대응 가능하시고 오늘의 종목도 앞서 받아보셨죠? 다냐쌤과 함께 대응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시 10분에 네. 무료 공개 방송 하시는데 다들 들어오셔서 다냐쌤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쌤과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